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물어봐 드리는 미세스 최입니다. 오늘도 안전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가지 모아서 제가 와봤는데요. 지금 온 곳은 부천소방서 119 안전체험관입니다.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풀어주실 소방관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천소방서 소방안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소방장 박미야. 소방교 정원창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응급처치에 관한 질문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추운 겨울이 되면 급성 심혈관계 질환이 늘어난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심정지인 것 같은데요. 이 심장이 멈추게 된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심정지 환자를 만나게 되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그럴 때는 용기를 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의식이 없고 숨을 잘 쉬지 못한다면 심정지 상태로 인지를 하셔야 하고요. 이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주변인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초기 발견자께서는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가슴 압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압박을 하실 때는 환자 가슴 정중앙에 딱딱한 뼈를 흉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흉골의 절반 아랫부분에 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저희가 흔히 부르는 송수치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을 해 주시는데요. 압박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옆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은 후 엉덩이는 반드시 뒤꿈치와 떨어지게 해주시고요. 양손을 포갠 후 팔을 쭉 펴서 압박 지점에 두시고 상체의 힘으로 가슴이 5cm가 들어갈 수 있게 압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와 속도로 환자가 깨어나거나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해보시면 정말 많이 힘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와주실 분이 조금 더 계시다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힘도 조금 줄이고 압박의 퀄리티도 높아져서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은 가서 먼저 깨워보고 반응이 없으면 바로 119에 알린 다음에 가슴 가운데를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라는 말씀이시군요. 생각보다 순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쓰러진 분을 보면 당황해가지고 잘 순서가 생각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럴 때는 머리가 하얘져서 당황하기 쉬우실 텐데요. 119 다면체 신고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핸드폰을 켜시고 119를 누르시고 그리고 영상통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 상황실 직원이 화면으로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문자나 119 신고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네, 어플을 다운받고 그 신고 내용을 작성을 하신 후 바로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 119에 신고되는 시스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접 보고 신고를 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고 신기한 방법이네요.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알려주셨던 그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은 어른들한테 맞는 방법인 거죠? 제가 또 애를 키우는 애엄마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똑같이 해도 되는 건가는 지금 들었거든요. 생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영아는 질식, 교통사고, 기타 외상만으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영아의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영아의 발바닥을 가볍게 치며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호흡을 확인합니다. 가슴 압박은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의 바로 아래 부분으로 검지와 중지 또는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모은 후 첫마디 부위를 영아의 가슴뼈 부위에 접촉시킵니다.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분당 100에서 120회를 4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이때 시술자의 손가락은 영아의 가슴뼈와 맞닿는 부위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이후 인공호흡을 실행합니다. 머리를 젖혀서 기도를 확보하고 입과 코를 한 번에 덮어서 1초씩 2회 숨을 불어넣습니다.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첫째, 반응 확인을 한 후 119의 신고와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호흡을 확인합니다. 셋째, 분당 100에서 120회, 4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합니다. 넷째,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하며 반복합니다. 누르는 속도는 같지만 이 누르는 깊이에 좀 차이가 있네요.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한테 이제 돌이 좀 지난 조카가 하나 있거든요. 애기가 너무 예쁜데 가서 보면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시기가 한창 이것저것 만지고 돌아다니고 이제 사고를 많이 치는 시기다 보니까 조그만 것들 막 집어가지고 삼키면 기도가 막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이럴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일단 기도 폐쇄 같은 경우는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물질이 완전히 막혀서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을 완전 기도 폐쇄라고 하고요. 두 번째 상황은 이물질이 목에 걸려 있으나 숨을 쉴 수 있고 말도 조금 나오는 상태를 부분 기도 폐쇄라고 합니다. 우선 완전 기도 폐쇄를 겪었을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의 방법은 하임리히라는 방법인데요. 일단 우선 환자의 뒤로 가서요. 그리고 한 손으로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쯤에 주먹을 두시고 나머지 손으로 환자의 뒤에서 앉는 자세처럼 해주시고 한 손으로 그 주먹을 감싸 쥔 후에 후 상방향으로 있는 힘껏 젖먹던 힘까지 세게 당겨주시는 것을 계속 반복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임리히 방법이며 그리고 부분적으로 부분 기도 폐쇄가 되었을 때는요, 환자 뒤에 가서 환자가 자발적으로 기침이나 이물질을 뺄 수 있도록 기침을 하거나 등을 두드려 주는 게 응급처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도 폐쇄 응급처치는요, 소아와 성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영아 기도 폐쇄 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 미만의 영아가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에 이를 경우 빠른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땅콩, 사탕과 같은 크기가 작고 둥근 형태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장난감, 건전지 등을 삼키는 행위로 인해 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영아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거나 쉰 울음소리가 들릴 경우 기도 폐쇄로 판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왼손으로는 영아의 턱을, 오른손으로는 뒤통수를 감싸면서 천천히 안아 올리며 영아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습니다. 이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양쪽 날개뼈의 가운데를 세게 5회 두드려줍니다. 다음은 턱과 뒤통수를 다시 손으로 감싸 들어 올려 바로 눕혀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의 바로 아래 흉골 부위에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강하고 빠르게 5회 눌러줍니다. 이때 의자에 앉아서 하면 올바른 자세로 영아의 등과 가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와 가슴 압박을 반복합니다. 첫째,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은 뒤 손바닥 아래쪽으로 양쪽 날개뼈 중앙 부위를 세게 5회 두드립니다. 셋째, 반대쪽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눕힌 뒤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 바로 아래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가슴 압박을 5회 실시합니다. 넷째,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영상까지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려요. 수강사님,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철이니까 얼마 전에 눈도 오고 그랬는데 이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빙판길이 생기면은 그때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넘어지면은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하니까 민망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는데요. 이럴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심해지잖아요. 근데 병원에 바로 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 찜질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냉찜질 같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온찜질이 좋을까요? 네, 부상 초기에는요, 인대를 비롯해서 옆에 근육도 많이 손상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얼음찜질을 해주시면 네,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상처가 조금 완화가 되시면 온찜질을 통해서 신진 대사율도 높이시고 근육도 이완을 시켜줄 수 있는 찜질을 하시면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박미아 소방관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소방관님? 이제 화재 안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 건데요. 제가 아까 일찍 와서 체험관을 보다 보니까 신기한 시설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쓰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거요, 저거. 저거요? 네. 그럼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실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뿅! 짠! 네, 이제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완강기라고 하는 건데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체중을 이용해서 로프를 통해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피난 기구입니다. 자, 일단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고 오겠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강기 박스를 개봉합니다. 완강기를 꺼냅니다. 지대의 완강기 훅부와 속도 조절기를 연결합니다. 조임 너트를 끝까지 돌려줍니다. 지대를 밖으로 향하게 합니다. 릴을 밖으로 던집니다. 완강기 벨트를 잡고 안전고리를 밖으로 밀어줍니다. 완강기 벨트를 위에서 아래로 가슴에 안전하게 착용합니다. 안전고리를 가슴 쪽으로 당긴 후 꽉 조여줍니다. 양손으로 속도 조절기 아래 로프를 잡고 하강 준비를 합니다. 하강 시에는 양팔을 수평으로 벌린 후
벽을 밀면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직접 사용법에 맞게 왕관기를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관기 사용법 참 쉽죠? 왕관기 설명 정말 잘 들어보았는데요. 이 왕관기가 처음에는 이런 박스 안에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저희 집에도 생각해보니까 왕관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오늘 돌아가서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요. 이런 왕관기 말고 또 대피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런 왕관기 외에도 화재 시에 사다리 등을 이용해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식 사다리, 어린이와 노약자분들께서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승강식 하강기, 화염과 연기로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지상으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경사식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난시설 외에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런 데가 있었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곳이죠? 바로 아파트 경량 칸막이입니다. 아파트 경량 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약 9mm 정도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발로 차서 부수고 옆집을 통해 대피하실 수 있습니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의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되고요. 2005년 이후에는 대피 공간과 경량 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의 대피 공간을 마련해둔 뒤에 아까 말씀드린 피난시설을 설치해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집안에 있었다니 몰랐네요.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한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무 때나 부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주의해야 되실 점이 있는데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짐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꼭 비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얘기해 주신 시설들이 거의 공동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시설 같은데요. 혹시 단독주택에서 쓸 수 있는 기관시설 같은 게 있나요? 있기는 한데요.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안전을 위한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요? 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단독주택의 화재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인데요. 이 두 가지를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합니다. 화재가 나면 감지기에서 경보음이 나서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고,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적절히 잘 사용하셔서 불을 끄신다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피해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는 이러한 설치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를 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워낙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 국가 예산으로 노인이나 장애인분들과 같은 피난 약자 세대부터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시설인 게 확실한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처벌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꼭 모두들 설치를 하셔가지고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설은 그러면은 많은 게 좋은 거라고 많이 사가지고 그냥 막 여기저기 두면 되는 건가요? 몇 개씩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많이 설치해야 되실 필요는 없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설치하시면 되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혹은 층별로 한 개씩 설치하시면 됩니다. 쉽게 외우시려면 감지기는 방마다, 소화기는 집마다, 줄여서 감방소집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지기는 방마다, 소화기는 집마다. 감방소집. 정말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잘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대피입니다. 가끔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고는 대피가 다 된 후에 본인의 안전이 확보가 된 다음 그 다음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화재가 나면 가연물이 타면서 연소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연소가스는 대부분 유독하기 때문에 마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자세를 낮추어 시야를 확보하시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잘 감싼 후에 벽을 짚어가며 비상구를 찾아서 나오셔야 합니다. 외부의 불길로 인해 방 안에 갇혔을 경우에는 절대 무리해서 나오시면 안 되고요. 이불 등으로 문틈을 꼭꼭 막아주시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방 안에서 기다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궁금했던 것들이 좀 해결이 되니까 신명무구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부천소방서 명강사 두 분을 모시고 그동안 궁금했던 안전에 관한 것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끝까지 싫은 내색 1도 없이 정말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는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119가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오기 전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 힘을 길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하세요!